이번 시간에는 근무평가자와 근무평가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근무평가의 목표에는 나름대로 근무평가의 개념과 목적, 근무평가의 원칙과 절차, 근무평가자 및 평가의 한계, 근무평가의 기법 중에 세 번째 근무평가자 및 평가의 한계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평가자와 평가의 한계 중에 먼저 평가자 선정을 볼 텐데요. 평가자 선정에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누가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스스로 평가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자기평가, 수직적 평가, 그리고 이제 수평적 평가, 그리고 다각적 평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 평가는 다시 위에서 아래로 하는 상부 하향식으로 내리는 게 있겠죠. 또는 하부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하부 상향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전자를 상위자에 의한 평가라고 하고 후자를 하위자에 의한 평가다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수평적 평가는 동료에 의한 평가이고 또 다면적 평가는 둘 이상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자기평가가 있습니다. 자기평가. 자기평가는 뭘까요? 그렇죠.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수행을 개선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관리층을 평가할 때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셀프 레이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레이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사에 의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상급자가 부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상급자는 이제 부하의 직무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인포메이션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이제 상사에 의해서 평가하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좀 밀착적인 것으로 본다면 동료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이제 동료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동료가 상대의 잠재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동료가 동료를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를 동료 평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다른 평가로 하위자 평가가 있습니다. 하위자 평가는 뭘까요? 그렇죠. 부하가 누구를 평가할까요? 그렇죠. 상사를 평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시를 받고 지도를 받고 또 나름대로의 자기가 슈퍼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하가 상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의 입장에서 평가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나름대로 동적인 어떤 상하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또는 전문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인의 평가를 받게 되죠. 외부인, 특별히 이제 산업심리학자라든지 또는 좀 전문가에 의해서 좀 프로페셔널한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집을 평가를 받을 때 어떤 누군가의 어떤 스스로 집을 지은 집이라고 한다면 전문 건축가가 와가지고 이 집은 이런 부분에 참 장점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는 어떠한 사회복지기관이라고 얘기한다면 기관에서는 그 기관을 본인들이 잘 운영했다고 하지만 전문 사회복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 기관을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객에 대한 평가죠. 이 고객은 누굴까요? 일반인과 상호작용이 많은 서비스 접체라든지 이런 등에서 소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들 수 있죠. 가끔 우리는 어딘가의 서비스를 받고 왔을 때 곧바로 어떤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만족도에 대해서 또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매겨주는 것처럼 또는 어떤 고객들이 어떤 전화를 통해 가지고 만족도를 묻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고객에 의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수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제 이런 방법들 중에 2개 이상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왜 그럴까요? 평균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사에 의한 평가의 보완적인 방법으로 주로 이제 이용하는 부분이 바로 복수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평가자 및 평가의 한계 중 근무평가의 오류 중에 첫 번째가 현혹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 현혹에 대한 효과는 한 가지 특정한 평가 요소가 특출하거나 또는 반대로요. 특히 이제 나쁜 경우에 다른 요소의 평가에까지 그 특정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혹 효과의 오류를 가장 잘 교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특성에 한 번에 평가하지 않고 한 번에 이제 한 가지 특성만을 평가함으로써 다른 특성의 영향이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평가 요소를 줄이고 여러 평가자가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도 이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심화 경향이죠. 중심화. 이 센트럴이라고 하는 중심에 대한 경향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실적 평가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평가자가 모든 근로자를 어떤 평균 수준으로 평가해서 척도상의 중심점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평가자가 평가 요소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 피평가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러한 평가 과정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피평가자와의 감정 대립을 우려할 때, 이럴 때 평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중간 정도로 평가하는 오류를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대화 또는 엄격화에 대한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집단 내에 우수한 인원이 많을 때, 또는 나쁜 결과는 평가자의 지도력이나 통솔력이 부족으로 인식될까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훈련 부족으로 평가 방법을 모를 때, 또는 평가에 대한 나름대로 애호 기질이 강하여 부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또는 타 부서와의 경쟁으로 자기 부서의 부하가 낮게 평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엄격화에 대한 경향은 뭐냐면 집단 내 우수한 인재가 어떤 집단 내에 우수한 인재가 부족할 때, 그리고 부하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또는 평가자의 부정적 성격이나 정서 상태에 의해서 발생할 때, 바로 이러한 엄격화의 경향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지컬이죠. 로지컬, 논리적인 오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오차는 각각의 평가 요소 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그 양자의 평가 요소 중 하나가 특출하면 다른 요소도 높을 것이다 라고 속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기억력이 좋으면 지식도 풍부하고 작업 성과도 크면 숙련도 높다는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하나의 오차의 논리적 오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비의 오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평가에 평가자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는 특성을 귀속 또는 정가시키는 데에서 발생하는 오류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보다 공격적이거나 또는 완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와 같은 성격을 쉽게 발견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와 같은 성격에 대하여 더욱 심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근접 오차를 볼 수 있는데요. 근접 오차는 유사한 정도가 같은 평가 요소를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평가할 경우에 각 특성의
평가가 일치하는 경향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능력을 평가하고 곧 이어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또는 같은 장소에서 평가할 때와 장소를 옮겨서 평가할 때도 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근접 오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접 오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어떤 이것에 대한 방지책이 있어야 될 텐데, 방지책으로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평가 요소는 그 순서를 임의로 바꾸거나 또는 어떤 시간적 간격을 두어서 평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근접 오차를 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동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생소한 용어이죠. 상동적 태도는 뭐냐 하면 이 특정인에 대한 경직된 편견을 있을 수 있죠. 그죠? 어떤 특정인에 대한 경직된 편견을 가진 이러한 지각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공부했던 현혹 효과와 좀 유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혹 효과가 한 가지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바로 이런 상동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어떤 그 카테고리, 범주에 따라서 판단하는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피평가자가 속한 사회적인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출신 학교라든지 또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성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러한 좀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상동적 태도는 피평가자가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거나 또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로 하여금 전체적인 평가 패턴을 인식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강제 선택법과 또는 목표 관리 기법을 사용을 해서 피평가자와 관계가 없는 외부의 제3자에 의해 평가하게 함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결과에 대한 편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고과자는 나름대로 피평가자의 과거의 성과나 또 행동보다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경향은 근무 평가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되면 평가자니까 오게 되면 평가자에게 특별히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과거의 행동과 업적을 관찰하는 데 게을리함으로써 피평가자의 정보가 부족하고, 또는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서 최근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평가자의 훈련에 의해 인식의 전환을 할 수도 있고, 또 평가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자주 평가하게 되어서 부하의 전형적인 행동을 간과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선택한다. 선택하는 지각이죠. 그래서 셀렉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셀렉티브라고 하는 지각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자신의 외부 상황이 모호할수록 이러한 내적 상태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본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신의 내적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본인이 평가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제 자신의 외부 상황이 모호할수록, 애매모호할 경우가 있죠. 그 상황이 모호해질수록 이러한 내적 상태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선택적 지각, 셀렉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셀렉티브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마찬가지로 선택적 지각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평가자가 듣고자 하는 것만을 듣고 선택해서 듣는 거죠. 또 다른 정보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셀렉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선택적인 지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가 표준상의 오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 표준상의 오류는 어떤 것이냐 하면 평가자의 평가 척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자의 평가 척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지각과 이해가 다름으로써 나름대로 그 평가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평가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는 평가 요소와 평가 척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줄일 수 있고, 특히 평가자로 하여금 나름대로 자신의 전반적인 평가 패턴을 인식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근무 평가자와 또 평가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또 근무 평가에 대한 오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평가의 오류들 하나하나를 좀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혹시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함께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질문이나 토의할 내용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